김정란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대안 모델로 여겼던 사람들이 한국을 주름 잡고 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그 톱 뉴스를 보니까 그 자사고 뭐 서울 지역에 8개 학교를 이제 그 취소하기로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러한 그 혁신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을 할 때 또 조희연 서울 교육감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모델이 그 베네수엘라의 교육 모델이다. 지금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점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그 베네수엘라는 지구 저편에 있는 나라고 대부분의 한국 국민이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떤 세력이 이념에 사로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한국 국민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저 베네수엘라를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한국에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97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하와이에서 있으면서 그 당시에 한국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없는 급진적인 이념, 유럽에 있는 급진적인 이념이 한국에 전부 상륙해가지고 지금 그 환경론자들이 원전을 없앤다든가 뭐 교육을 어떻게 한다든가 인권 문제라든지 또 여성 운동이라고 해서 페미니즘 뭐 이걸 한다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다 이제 유럽에서 온 그 급진 이념들인데 이분들은 철저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랬지 그런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해야 되냐. 원래 제가 이 베네수엘라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아르헨티나 그 이제 노무현 정부가 그 페론의 포퓰리즘을 이제 흉내내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를 이제 그때 자세히 봤어요. 근데 아르헨티나 제 책에 지금 그 포퓰리즘 장에 아르헨티나하고 베네수엘라하고 그리스하고 이제 세 나라를 그 간단히 소개를 했고 오늘 또 그 여기 저 유인물로 제가 자료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가지고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이 문재인 노선이 차베스 노선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이 그 남미 대륙의 북단에 있는데 사실은 그 미국과 굉장히 가깝고 그 비행기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플로리다 그 남쪽에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 쇼핑 다니고 이런 그 나라입니다. 근데 면적을 보니까 한반도의 5배 정도고 인구는 3,200만이고 그 다음에 원유 매장량이 세계 제1입니다. 가스, 철광석, 금 뭐 이런 아주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고 그 다음에 80년대까지 중남미의 모범 국가였습니다. 그 지금 한국의 그
그 신용 등급이 그 큰 그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에다가 E가 붙은 이제 그런 건데, 베네수엘라가 80년대에는 그 트리플 A입니다. 대문자 A가 3개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의 가장 모범 국가고, 또 중남미가 대부분 쿠데타를 하고 뭐 이래갔는데 여기는 민주주의를 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베네수엘라에 일하러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뭐 이 나라가 사실은 그 굉장히 땅도 넓고 기후는 뭐 열대 기후지만은, 그런데 이 도시에 지금 90% 이상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없고 도시에 있으니까 이게 빈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빈부격차가 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차베스가 그 빈곤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한국의 이제 좌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로부터 저 남쪽의 아르헨티나까지 그 라틴 아메리카는 대부분 다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주로 하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과 이제 무역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구를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이 돼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빈민들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나라는 석유 의존 경제입니다. 수출해서 외화 수입의 95% 평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수입의 뭐 60%, 70% 되는데 보통 7, 80%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이 나라는 그냥 망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GDP를 보면은 985억 달러인데 이 한국과 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2011년에 1인당 소득이 11,000달러였는데 지금 3,000달러, 작년 말로 3,000달러 나오는데 지금은 2,000달러도 될지 말지 합니다. 경치가 대단히 좋은 나라입니다.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폭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베네수엘라는 소위 그 뷰티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미인을 아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고, 세계 미인대회에 나가면 항상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여성들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을 것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데, 스페인에만 20만 명이 가 있다. 뭐 그거 작년 통계인데 지금 뭐 얼마나 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인접 국가인 콜롬비아나 뭐 다른 나라에 이제 가 있는데, 스페인에 가서도 그냥 몸을 파는데 미화로 10달러 정도, 그 다음에 콜롬비아 가면 5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받고 이제 몸을 팔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인들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베네수엘라에 지금 확인된 석유 원유 매장량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우고 차베스가 이제 보리바르 혁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차베스는 뭐 저런 모양입니다. 항상 항상 이 사람이 그 군대 그 공수단 출신인데 중령 출신이죠. 그런데 뭐 군인처럼 저렇게 나와가지고 대규모 군중들을 모아놓고 맨날 그 연설을 했는데, 이 사람이 99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80년대 중반, 86년 이 무렵부터 유가가 35달러에서 1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그 미국과 그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레이건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협조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을 대폭 늘리면서 사실은 그 소련이 무너진 것은 유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9년에
IMF 구제 금융을 받아서 우리 한국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긴축 재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뭐 그런 이제 했죠. 그 긴축을 하게 되면 물자가 부족하고 그 나라 뭐 기반 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민중봉기가 이제 그 수도 카라카스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진압하려고 뭐 하다 보니까 수천 명이 죽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 90년, 91년 계속 혼란이 계속되는데 이때 이제 차베스 중령 주도로 쿠데타를 했는데 군대가 동조를 안 해서 이제 실패하고 감옥에 갔는데 2년 살다가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또 그 사면을 했어요. 그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정치 활동을 했는데 이때부터 소위 재공화국 운동이라는 이런 정치 단체, 뭐 정당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고 98년 이제 선거에서 기존 체제를 공격을 하면서 권력을 민중에게 돌려주겠다, 민중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포퓰리즘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차베스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한 거냐? 그 보면 대강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그 베네수엘라의 체제를 무슨 좀 개선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쿠바식 공산주의, 우리나라에서 요새 그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이제 사회주의가 됐는데 쿠바식 공산주의 체제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연설한 거 보면은 자본주의는 우리를 지옥으로 직행하게 한다. 사회주의가 유일한 답이다. 서울에서 촛불 시위할 때 사회주의가 답이다 하는 그 구호를 들고 나온 게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지 여러분 짐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미 민족주의입니다. 반미.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같죠. 그 다음에 포퓰리즘인데 못 사는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잘 사는 인간들 이거는 지금 악질이고 이건 흡혈귀 같은 인간들이니까 이건 완전히 골로 보내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정치 이념을 부르짖은 사람인데 그래서 대내적으로 기득권층 자본가로부터 민중을 해방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못 모르고 그냥 환호한 거죠. 그래서 차베스는 뭐냐? 구체제 해체입니다. 구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적폐청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존 체제는 이거는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체제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신한국 창조 이랬지만은 사실 그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헌의회를 이 사람이 2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제헌의회 선거를 해야겠다 하는 국민투표를 붙였어요. 그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7월에 제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집권 세력 연합이 131석 중에 121석을 차지했습니다. 95%를 차지했어요. 그 이제 이 제헌의회가 딱 되니까 그 다음엔 뭐냐? 기존 체제는 이거는 못 쓰는 거다. 그래서 먼저 사법부를 장악을 했는데 8월 19일에 그러니까 지금 99년 8월 19일이죠. 사법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법부는 이건 완전히 기득권을 위한 거고 민중을 괴롭히는 정의롭지 못한 거기 때문에 사법부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판사들을 전부 심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190명을 판사를 축출했습니다. 그게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근데 뭐 한국처럼 말이죠. 그냥 온갖 분위기 선동 뭐 분위기를 동원해가지고 뭐 군중들이 아우성 치고 하니까
대법원장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대법원에서 8대6으로 저게 정당하다고 판결을 하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죽었다 그러고 이제 사임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법부가 이제 장악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주일 후에 입법 비상사태를 선언해가지고 거의 이제 기존의 의회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뺏고 뭐 거기서 뭐 저기 반대하는 사람들 뭐 잡아놓고 이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헌법을 12월 달에 가서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물론 강력한 대통령, 차베스 중심의 그 독재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를 해산하고 또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항도 거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언론도 진실만을 보도해야 된다고 해서 언론 통제하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해가지고 권력은 민중에게 돌려줘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을 3권이 아니고 5권으로 했습니다. 선거부와 이제 시민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시민부가 뭐냐면 이제 그 권력 기관을 감시하는 공수처랄까 뭐 특별 검찰이랄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행정부에 해놓고는 이제 차베스가 이 모든 걸 장악을 했습니다. 그 지금 한국에서 이 베네수엘라를 보도하는 건 전부 이제 퍼주기다 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이 공병호 박사도 보니까 내가 그 유튜브를 보면은 전부 이제 퍼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구체제 청산하고 독재 체제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퍼주기는 이 체제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동원해야 되니까 그 수단으로 그걸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 민주주의. 그 노무현 정부가 이제 참여 정부라고 그랬죠. 그 참여 민주주의인데, 그 차베스 재임 중에 국민 투표를 14차례 했습니다. 뭐든지 문제가 되면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민 투표로 해서 통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나 의원이나 뭐 주요 공직에 있는 사람을 주민들이 소환하는 제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소환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 평의회랄까 마을 평의회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4만 5천 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2017년인가 18년인가 현 정부에서도 전국에 200 몇십 개의 지역위원회를 만드는 예산을 이제 올렸다가 이제 그게 통과 안 되겠는데, 내가 볼 때는 개헌이 되면은 저 비슷한 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리바르 서클이라는 이제 조직을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자발적 조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자발적 조직이 말이 자발적 조직이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인데 지금 한국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반자본주의 경제 정책인데 미국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대기업 이걸 3대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미국은 뭐 자본주의 본산이죠. 그리고 대기업도 미국하고 관계가 많고, 그 최근까지도 그 베네수엘라가 미국 전체 수출에서 38% 9%가 미국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29%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데 지금 이걸 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업은 민중을 착취하는 악이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에서 경제가 뭐 그 석유가 다 차지하는데 국립석유공사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석유공사에서 사실은 모든 다른 외국 기업과 합작한 그런 것도 그 당시에 전부 국유화하면서 이 석유공사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차베스가 이 석유공사 이제 그 중간에 한 1, 2년 후에 그 파업을 했어요. 이 개혁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18,000명의 간부를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개발 부분은 80%를 제거했어요. 이건 뭐냐면 전문가와 기술자를 다 쫓아내고 그럼 거기다 누굴 앉혔느냐? 샵에서 이제 낙하산 인사들을 앉힌 거죠. 그러니까 무슨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석유라는 것도 계속 기술 도입하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기관 산업과 대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제조업의 40%가 붕괴가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노사 공동 경영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랬나요? 그 국회에서 연설할 때 사회적 기업을 뭐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협동조합이거든요. 그 협동조합을 차베스 재임 기간 중에 26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한 5천 개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격 통제를 지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통제와 외환 통제, 경제를 정부가 통제하는 이건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과도한 복지, 이걸 이제 보리바르 미션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식료품을 사람들이 못 사니까 식료품을 아예 공급을 하는 거예요. 배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상에 가까운 빈민층이 많으니까 뭐 빈민층은 뭐 거의 공짜고 그다음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뭐 한 10% 값을 내고 그래서 전국에 16,600개 공공 슈퍼마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 6,000개의 그 숲 키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식품 보급소를 이제 만들고 식사를 이제 제공하는 공짜로 제공하는 걸 만들고 그러니까 식품을 생산하고 식품을 유통하는 업체는 다 파산하죠. 파산하니까 이제 물자가 부족하죠. 그 다음에 뭐 잘 아는 무상 의료, 무상 교육, 교육도 뭐 온갖 걸 다 교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이나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다 이제 몰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농민들에게 나눠줘요. 그럼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농사 짓습니까? 안 짓죠. 정부가 되면 공짜로 다 먹여주는데 그리고 주택을 이제 300만 호 지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각종 연금을 도입하고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그 나라 GDP의 40% 이상,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의 60% 이상을 복지에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한 40%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60%입니다. 그래서 차베스가 14년 재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했느냐.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1조 원이 아니고 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국민을 위한 거냐? 내가 볼 때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는 막 풀어대요. 그러고는 선거 없으면 또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제대로 또 안 하니까 또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거 다가오면 또 아우성 치면은 또 국민 투표할 때 아우성 치면 또 막 풀어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 의존 경제, 그 유가가 폭락하면 그 나라는 뭐 운영이 불가능한 거죠. 복지 정책도 유지될 수 없고 파산이 불가피했다. 지금 이게 세계 유가 추인데 여기 나오는 거는 한 120달러 선에서 있는데 이것이 이제 12년 이무렵에는 한 140달러도 갔어요. 1배럴당.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4년에 추락하기 시작해서 대략 한
절반 정도로 7, 80, 70달러, 60달러 선으로 떨어졌다가 2015년 말에 가면은 26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는 지금 석유 팔아가지고 이게 뭐 모든 걸 운영하는데 저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미국이 왜 강하냐. 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세일 에너지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러시아죠. 러시아가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지원하던 쿠바가 손을 들고 미국하고 이제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이 많이 나는 브라질도 이제 거꾸로졌어요. 그러니까 뭐 브릭스라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브릭스가 뭡니까? 뭐 러시아, 뭐 브라질, 뭐 이제 뭐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석유 가격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반대 국가들이 전부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베네수엘라의 그 GDP인데, 이 지금 보면은 이게 2015년, 16년 이제 3,236억 달러였습니다. 베네수엘라 GDP가. 근데 지금 작년에 보면은 1,000억 달러가 안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 석유를 팔아가지고 재정 수입을 얻은 이제 이건데, 이게 지금 차베스 기간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것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인플레입니다. 인플레.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그 나라 경제가 도저히 유지 못하니까 이렇게 인플레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수입과 수출 관계인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외환 보유고입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새파란색은 외환 보유고인데, 이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추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입은 이렇게 이제 샤베스 시대에 이제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정부 예산에서 예산 적자가, 이게 지금 2007, 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엄청난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지를. 그래서 차베스 집권 10년간의 그 전문가, 기술자, 자본가 100만 명이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나라는 껍데기가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시장 정책으로 인해서 산업 기반이 와해가 됐습니다. 물자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물자가 폭등했습니다. 2010년에 이 사람이 99년에 대통령이 된대. 그러니까 11년 만이죠. 그 10년 지나서 차베스가 경제 전쟁을 선포했어요. 자기가 지금 뭐 낙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는 이제 강력한 가격 통제를 합니다. 가격 통제라는 게 이제 우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지만은 가격을 못 올리게 하고 하니까, 그럼 사업한 사람들이 다 이제 사업 다 망하는 거죠. 수입하는 사람들도 수입할 수가 없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러니까 민심이 나빠질 수가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거에 했는데, 총선거에서 집권당이 야당보다 1% 정도 더 받았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차베스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2011년 6월 암이 발견돼 가지고 그 쿠바에 가서 4차례나 수술하고 그러니까 국경을 돌보지 못하고 2013년에 3월에 사망했습니다.
그 이제 후계자 마두로가 부통령인데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버스 운전사 출신으로 노동 운동을 하다가 뭐 국회의원을 하고 외무장관하고 부통령을 하다가 했는데 이 사람은 뭐 차베스 같은 웅변 능력도 카리스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베스가 한 대로 윤 통치만 이제 했죠.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차베스로부터 이제 그 한 2015년, 16년까지 석유 생산이 그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그 원유는 중진류가 돼가지고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최신 기술이 이제 필요한데 미국하고 이제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석유 산업이 이제 저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유가가 폭락을 이제 한 2년 만에 $30 이하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 파탄이 됐죠. 재정 파탄이 되니까 복지 정책이나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냅니다. 돈을 막 찍어내니까 어떻게 되냐? 인플레가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인플레가 170만 %입니다. 이걸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8일 만에 물가가 2배로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일주일 만에 2배로 오른다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IMF가 금년에 예측한 거 보면은 금년에는 1000만 %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인플레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자료들이에요. 이게 지금 2012, 13년 경에 소위 100볼리바르가 이제 미국 달러 $15하고 비슷했는데 이게 이제 그 기름값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폭락하게 해야 뭐 이건 도대체 화폐가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이 도마도 지금 여기 몇 개인지 뭐 한 6, 7, 8개인지 모르겠는데 이 도마도를 살라 그러면은 볼리바르 그 화폐로 저만큼 많은 돈입니다. 저 돈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3년 미국 달러하고 비유를 하면은 40만 달러입니다. 40만 달러면은 미국에서도 단독주택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단독주택 사는 돈을 가지고 도마도 먹고 사는 도마도 이 대여섯 개를 지금 사야 되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차베스가 등장하기 전에 과거에 이제 이 지금 슈퍼마켓이 민간 슈퍼마켓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슈퍼마켓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 동네에 가서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저런 사진이 수없이 나옵니다. 저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석유의 나라인데 휘발유가 없습니다. 휘발유가 없어요. 휘발유를 뭐 외국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자기 나라 그 휘발유 정지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매일 30만 배럴을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할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배급제를 시행했는데 배급제도 뭐 배급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가스 스테이션이 이렇게 가스 없다 해가지고 써붙이고 뭐 있습니다. 요즘 이 카라카스의 그 수도 카라카스의 산비탈에는 저런 이제 주택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러 왔느냐? 전부 물 받으러 왔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말이죠. 물도 공급 못하고 뭐 이러니까 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전부 그냥 저런 물통을 갖다 놓고 지금 대기를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없고 복지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의료 대란이 난 거죠. 이게 지금 병원입니다. 수천 개의 말하자면 마을 단위 보건소 같은 치료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을 공급하는 병원에 있는 약품 공급하는 데는 전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애를 낳기는 많이 낳았는데 이거 지금 바구니에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는 콜롬비아나 뭐 그 옆에 나라들도 되게 잘 사는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수만 명씩 때를 지어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작년도 UN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 94%가 하루하루 먹을 식량을 조달하지 못하는 그런 빈곤층이다. 그리고 국민의 24%인 700만 명은 긴급 구호 없으면 생존이 위태롭다. 그 고통지수라는 게 이제 미저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베네수엘라 미저리 인덱스에 보면 약 16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등을 한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는 한 40 얼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5.5예요. 그런데 5.5하고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 했더니 스위스 이래가지고 스위스하고 비슷한 나라 한 5개 나라가 있고 한국보다 더 나은 나라는 일본하고 2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사는 조건에서 세계에서 스위스하고 지금 맞먹는 나라인데 아니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배우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뭐 못 먹고 사니까 사람 막 죽이고 납치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국민 평균 체중이 11kg 감소했습니다. 국외로 탈출한 인구는 총 인구의 20%, 약 530만 이 정도가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정전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 나라에서 말하자면 전기 생산하는 그 전기도 지금 공급을 못해요. 그게 다 에너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이 이렇게 정전이 되면 모든 게 마비되죠. 지금 다른 나라로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아마 베네수엘라 정도로 통제하면 북한도 이런 일이 당장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를 망친다. 특히 그 민주국가에서 그게 문제가 많아요. 제가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에 그 일어난 상황에서 너무도 잠이 안 와서 제가 미국에 유학할 시절에 그 이제 철학에 관한 책을 하나 샀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최근까지 그 철학을 집대성한 책인데 그걸 이제 2번, 3번 읽었어요. 근데 거기를 읽어보면은 그 많은 철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찬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 이제 이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뽑는데 잘못 뽑으면 국민이 멍청하니까 멍청한 지도자를 뽑고, 그 이제 국민이 속고 말이에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좀 미개국이라고 우리가 봐야지요. 뭐 우리보다는.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학력이 높은 나라에 대통령 희미한 사람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런데 남미의 베네치아가 10여 년 만에 거지의 나라로 추락했습니다. 전쟁 없이 몰락한 21세기 최악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차베스도 쿠데타를 했고 박정희도 쿠데타를 했는데 물론 차베스는 쿠데타에 실패했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개혁을 했는데 완전히 박정희 반대로 갔다. 그러니까 차베스는 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한 비전도 정책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못 사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오일 달러를 그냥 매일 퍼부었다. 그리고 세계가 민주화하고 세계가 경제가 이제 세계화하는 그런 데 역행해가지고
반미, 그 다음에 소위 그 민중 독재, 이런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그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가지고 냄비 속의 개구리로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베네수엘라가 퍼준 걸 가지고 받으면서 신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냄비가 따끈따끈해지니까 뭐 좋다고 말이지. 차베스를 보고 뭐 메시아라 그러고 뭐 광장에 몇십만 몰려 나와가지고 만세 부르고 이러는데, 그런데 차베스 계속 해가지고 지금은 그 냄비가 너무 뜨거워서 다 죽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죽는 사람들,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도 이 지금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 차베스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2006년 2월 달에 노무현 노선을 얘기해서 노무현은 차베스와 닮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 자기들이 많이 연구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차베스는 지금 미국과 맞짱 뜨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나온 한국에 나온 만화는 아니죠. 딴 데 나온데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뻘뻘 지금 땀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못 이기는 것도 있어요. 미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책이 차베스가 미국과 맞짱 뜨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한국에서 나온 당시의 좌파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 혁명, 그 다음에 민중의 호민관 차베스. 여기 임승수라는 양반은 이제 책 쓴 사람 중에 하는데, 서울 공대에 나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교육비 무료, 병치료에 돈 안 드는 나라, 다 공짜다 이거지. 북한도 저런 얘기하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를 만나다. 그게 이제 강연한 거죠. 그때 이제 KBS가 차베스를 찬양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 이런 프로그램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한국사회포럼에서 베네수엘라의 개혁과 혁명 그래가지고, 이 한국사회포럼은 국제적으로 좌파단체인 국제사회포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주도한 사람이 김상곤, 조희연, 손호철, 참여연대, 교수노조, 민주노총 등 20여 개 진보단체가 참여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때 이제 차베스를 찬양하는 그런 행사를 2007년에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 차베스는 성공하는데 노무현은 왜 추락하나?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차베스는 미국에 대항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는데, 노무현은 미국과 타협해서 FDA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차베스로부터 배워라. 그 한겨레 신문이 노무현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차베스로부터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그 2006년에 이제 한미 FDA 그 협상이 한참 이제 막바지죠. 그런데 이때 이제 반대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6월 27일에 30여 명의 열린 우리당 의원, 50여 명의 좌파 지식인 시민단체 대표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7월 6일에 또 한미 FDA 원점 재검토 촉구 성명을 했는데, 171명의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현 정부에서 핵심, 그러니까 이제 김상조 뭐 아시죠? 홍장표 아시죠? 강시우이라는 사람은 초대 이제 통계청장 한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분도 이제 이 사람들하고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와서 이제 한국사회포럼이 아까 말씀드린 한미 FDA 반대 그 토의를 했고,
그다음에 광우병 시위는 한미 FDA 반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에 국회에서 그 한미 FDA 비준하는데 그때 민주통합당이 반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협상이 이런 것이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혁신학교라는 것이 차베스의 민중교육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문재인 노선이 차베스와 같은가 다른가? 제가 그 원고로 쓴 걸 여러분이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함부로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제가 또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정규제 그 TV에서 이제 차베스를 흉내는 한국의 이제 바보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했는데 뭐 제가 동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첫째 차베스는 구체제 해체, 청산. 이제 한국은 적폐 청산. 이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내가 볼 때는 요즘 베네수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심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내년도 총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한다면 그러면 이제 개헌을 하겠죠. 개헌을 하면은 아마 그냥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헌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베스가 말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뭐 이런 거는 이제 뭐냐. 지금 판단하는, 정의를 판단하는 그 판사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검사도 마찬가지죠. 검사도 지금 꼼짝 못 하지만은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삼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죠. 그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뭐 장악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지금 현 정부에서 각종 적폐 청산 위원회, 각종 위원회 무슨 이런 걸 만들었고, 국민청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 설치 시도,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그 다음에 이제 반세계화, 반시장 경제, 지금 이제 재벌 적폐 청산, 이래가지고 지금 온갖 문제가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정책인데, 지금 현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진다 이랬습니다. 세계에서 그런 정부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상 사회는 없다 이런 조그만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걸 사회과학자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토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책을 한 권 이제 썼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오로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해서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거기에 유토피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나 레닌이나 김일성이나 마오쩌둥이나 무슨 모두 다 이상사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상사회가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죠.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국민을 보고 땀을 흘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되는 거지 공짜로 되는 게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에서 지금 국가가 모든 걸 해주겠다는 것은 이건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2017년 1월 달에 소위 그 두루킹이라는 데서 그 경인선이라는 게 있죠. 이 지금 요 원래 제목 보면 그 배경에 말이죠. 경인선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경인선에 가서 문재인 씨가 이제 그 연설하는 건데 그때 이제 재벌 적폐 청산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했습니다. 적폐청산이 뭐 나중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미 베네수엘라식으로 재벌을 아주 없애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의 포퓰리즘의 마지막 부분에 이 비슷한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만든 이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은 한 30년 후에는 도저히 국가 채무가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은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빨리 2050년 이전에 파산이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제가 인구 문제도 다뤘습니다만 인구 피라미드를 2050년 피라미드로 만들었는데 그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막 적고 위에 노인들은 많으니까 완전히 지금 바람만 불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경제 성장률이 1%로 내려가고 0%대로 내려가고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디서 거둘 거냐 이거죠. 그럼 세금 못 걷는데 복지는 무한대로 확대해 놨으니까 그럼 나라가 쓰러지는 방법밖에 없죠. 박원순 시장이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이 보면은 아까 제가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5,000개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대부분이 보면 이 아이디어가 베네수엘라에서 온 아이디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랬죠. 아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박원순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서울시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는 도시인데 그럼 서울시 의회가 있고 그러면은 그게 민주주의인데 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냐. 이거는 지금 다른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자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하면은 어떻게 좀 회복은 가능한데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하지 않으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 떨어지면 베네수엘라가 지금 비참하지만 그거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베네수엘라는 뭐 옆에 콜롬비아가 쳐들어오거나 뭐 미국이 쳐들어오는 건 아닌데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냥 집어 삼킬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더 저는 위험하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은 무너뜨린 데는 1시간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거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온갖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정말 숨이 끊기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제 책의 맨 뒤에도 바로 그런 이제 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에 제가 100번 공감하고 오늘 말하자면 여러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